사람들은 종종 감정이 단순히 기분이나 기분 전환의 도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 감정은 우리의 행동, 선택, 그리고 의사결정에 매우 깊숙이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시나요? 맞아요. 감정은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그 상품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감정이 우리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논리적인 분석보다 감정적인 반응이 더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2007년에 실시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두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어요. 하나는 고급 브랜드의 제품이었고 다른 하나는 저렴한 일반 브랜드의 제품이었죠. 결과적으로 고급 브랜드의 제품이 감정적으로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이 경우 소비자들은 가격이 더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브랜드 이미지와 감정적 연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도 감정적으로 더 끌리는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연결된 대상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심리학적 원리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뇌는 감정적 반응을 통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다르게 설정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감정의 작용이 일상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나타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감정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기분이 좋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반면에 기분이 나쁠 때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고 혼자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게 되고 나쁘면 혼자 있게 되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처럼 감정은 단순한 기분 이상으로 우리의 행동 방식과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뇌의 특정 영역을 자극하고 그 결과로 행동이 유발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감정이 우리의 의사결정에 어떤 방식으로 더 깊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 부분도 흥미로운데요. 감정은 단기적인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 설정에도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는 더 많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 조절이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맞아요. 감정을 잘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이 자기 개발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정 조절이 잘 되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목표를 이루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이 어떻게 행동을 지배하는지, 그리고 그걸 잘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면 좋겠네요.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감정 조절의 실제적인 방법과 그 방법이 우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감정 조절이 자기 개발에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네, 감정 조절은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요. 감정이 긍정적일 때는 더 많은 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럼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먼저 자기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감정 조절의 첫걸음이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감정을 파악하는 게 시작이라는 거군요. 맞아요. 감정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매일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록하면서 그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분석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감정이 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감정 일기를 통해 우리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특정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자주 발생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죠. 그렇다면 감정 조절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감정 조절 기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심호흡이나 명상 같은 기법이 있어요. 심호흡은 즉각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심호흡을 통해 쉽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심호흡은 뇌의 이완 반응을 유도하고 신체적으로도 긴장을 완화합니다.
완화시켜주죠. 이렇게 하면 감정적으로도 더 차분해지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명상도 비슷한 효과를 주겠네요. 그렇죠. 명상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도록 도와줘요. 이는 감정을 조절하는 데 매우 유용한 기법이죠. 이런 방법들이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된다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감정을 잘 조절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더 명확해지고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도 강해져요.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하고 업무 성과도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감정 조절이 직장 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군요. 맞아요.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도 더 원만하게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감정 조절이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되네요. 맞습니다. 특히 감정 조절이 잘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니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감정 조절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결은 우리의 정서적 웰빙에도 큰 기여를 하죠. 그럼 감정 조절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사실 감정 조절이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이 부분이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감정 조절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다른 측면에서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건 우리의 사회적 관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의 사회적 관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정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개인의 목표와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식에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특정 감정을 유도한 후 그들의 대인관계에서의 행동 변화를 관찰한 사례가 있어요. 어떤 연구였나요?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기 위해 재미있는 비디오를 보여줬고 그 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관찰했어요. 그 결과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 참가자들은 더 자주 웃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더 개방적이었으며 도움을 주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더 원활하게 만든다는 얘기군요. 맞아요.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대화를 피하거나 타인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럼 감정의 상태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 셈이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 능력에 따라 우리가 사회적 지지를 받는 방식도 달라져요. 즉,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그에 따라 더 긍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이 좋으면 더 많은 친구가 생기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반면에 감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엔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감정 조절은 단순히 개인의 자기 개발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이 결국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일상에서 작은 감정 조절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거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군요. 맞아요. 그리고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연습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는 감정의 패턴을 파악하고 감정 조절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방법도 적용할 수 있는 거네요. 물론이죠.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것은 감정 조절과 관련된 서적이나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 조절은 단순히 한 번의 연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감정은 변덕스럽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해요. 그럼 감정 조절이 잘 되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돼요. 결국 감정 조절이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감정은 단순히 내면의 세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행동과 사회적 관계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통찰이네요. 감정 조절이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도 필수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이를 통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의 대화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감정의 심리학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